네, 여러분 저 세 번째 시간 53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자, 거기 정의에서 4호에 정보 저장 매체 등이 있고 정보 저장 매체 등 원본이 있습니다. 자, 정보 저장 매체 등은 우리 그냥 각종 기기를 얘기합니다. 뭐 휴대폰, 컴퓨터, 뭐 USB 이렇게 각종 기기가 정보 저장 매체 등이고요. 정보 저장 매체 등 원본은 압수수색의 목적물이 든 거, 압수수색의 목적물이 된 정보 저장 매체 등. 오케이? 예, 그래서 정보 저장 매체 등 각종 기기, 정보 저장 매체 등 원본, 압수수색의 목적물이 된 각종 기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복제본, 이 복제본이 여기 개념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복사한 것이 복제본이 아니에요. 전부를 복사한 것이 복제본입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가 됐건 휴대폰이 됐건 그걸 통째로 복사한 거, 다른 저장 매체를 가지고 가서 통째로 복사한 거, 전부를 복사한 것이 복제본입니다. 그래서 전자정보 전부를 다른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한 것이 복제본입니다. 자, 복제본, 복사한 것이 아니에요. 통째로 복사한 거, 전부를 복사한 것이 복제본입니다. 여기서 그냥 그렇게 정했어요. 정의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일부러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제본, 전부를 복사한 것이 복제본입니다. 자, 12조를 보시면 12조 압수수색 검증영장의 신청 끝에 전자정보와 정보 저장 매체 등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된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할 때 전자정보와 정보 저장 매체 등을 구분해서 판단하래. 이게 뭔 말이야? 전자정보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정보 저장 매체는 기기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 기기 안에 있는 전자정보 일부를 뭐 출력하든지 아니면 가지고 간 정보 저장 매체 등에 담아오든지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컴퓨터를 그냥 통째로 떼우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20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맘대로 했었거든요. 가서 그냥 컴퓨터 그냥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말 잘 들으면 출력해서 가져오고, 말 안 들어 그냥 컴퓨터 그냥 하드를 직접 뜯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망한 회사들이 몇 개 있죠. 당연하지. 중소기업들 거기에 사업 거래처 전화번호 같은 거 컴퓨터에 다 담겨 있는데 그걸 떼어가지고 한 3달만 가지고 있어봐요. 와, 아작나버리죠. 그래서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출력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를 직접 그냥 통으로 떼우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압수수색영장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청했을 때 그 판사님이 컴퓨터 그냥 통으로 떼우려고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 해줍니다.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대한민국 진짜 좋아진 것이죠. 한 10여 년 만에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 기점이 한 2010년 전후입니다. 2010년 전후에 그 전까지는 막 맘대로 우리가 가서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컴퓨터 그냥 떼가지고 와버렸을 테니까요. 근데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못하게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자, 14조, 15조, 16조가 이제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압수수색하는 것인데, 자, 14조 왼쪽에다가 선별압수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요. 14조 선별압수, 15조 복제본 압수, 16조 원본 압수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관련해서 선별압수, 복제본 압수, 원본 압수 이 절차대로 해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그래서 선별압수 할 수 있으면 선별압수를 해야 되지, 복제본 압수나 원본 압수를 하면 안 되고, 또 맨 끝에 원본 압수는 하여튼 선별 압수건 복제본 압수건 이것이 안 될 때에만 원본 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14조 선별 압수죠. 선별 압수 14조. 자, 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서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정보 저장 매체에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갖다가 선별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전자정보만 출력하든지 복사해 오면 되잖아요. 해당 전자정보만 출력하든지 복사해 오는 방식, 그 선별압수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자, 15조 그것이 안 될 때, 그래서 15조 둘째 줄에 선별압수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해. 그러면 복제본을 획득해서 외부로 반출한 후 압수수색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복제본이 뭐예요? 통째로 복사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일부 전자정보만 출력하거나 복사해 오는 것이 원칙인데, 선별압수가 원칙인데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 그때 이제 복제본 압수 통째로 복사해 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 서술 방식을 보시면 둘째 줄 끝에 복제본을 획득해서 외부로 반출한 후 압수수색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죠? 그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하면 압수수색이 끝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선별압수는 그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끝났다고 봐요. 근데 복제본 압수하고 원본 압수는, 복제본 압수는 통째로 복사해 온 것이잖아요. 원본 압수는 그냥 컴퓨터를 떼우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두 가지는 다 수사기관의 사무실에 와서 열어보는 것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열어볼 때에도 당사자 참여를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복제본을 획득해서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위에 선별압수는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종료되는 것이고, 복제본 압수나 원본 압수는 그걸 사무실로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열어보는 것도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아래 16조 정보 저장 매체 등 원본 반출, 둘째 줄에 복제본을 획득 반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정보 저장 매체 등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별 압수, 복제본 압수, 원본 압수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오른쪽에 현장 수사 활동 관련해서 제가 좀 두 가지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감별 수사하고 감식 수사하고 뭔지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감식 수사는 알죠? 감식이 우리 과학 수사, 그게 감식.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현장에서 수집한 어떤 증거물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따져보는 것이 이 감식이고, 감별은 뭐 그 감별을 보시면, 자, 감별 수사에서 말하는 감이 육감, 영감 이런 감이에요? 꼭 그런 감일 것 같은데 그런 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촉이 있어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감별 수사가 아니에요. 감별 수사가 뭐냐면 우리 흔히 살인 사건 나면 원한 관계, 금전 관계, 치정 관계, 거의 살인 사건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원한이 있든지 금전 관계, 돈 안 갚으려고 뭐 죽이든지 또는 안 갚아서 죽이든지, 그다음에 애정 관계, 배신했다든지 그러면 죽이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살인의 유형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가는 것이 이 감별 수사예요. 그런 것이 추가로 더 말하자면 여기 연고감, 지리감 이런 거, 한마디로 사건이 벌어졌어. 그것을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이 감별 수사지. 여기서 말하는 감별이 뭐 육감, 영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별은 따져봐서 구분해서 수사하는 것을 이 감별 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별 수사, 뭐 촉감, 영감, 육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수사를 해 나가는 것이 감별 수사입니다. 자, 맨 아래 알리바이 수사가 있는데 여러분, 알리바이가 거기 제가 굵게 현장 부재 증명입니다. 즉 범죄 현장 부재 증명, 즉 범죄 현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알리바이가 있으면 용의선상에 포함돼요, 제외돼요? 예, 아시네, 다 쉽게 아시네. 알리바이가 있으면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범죄 현장이 없었으니까, 그죠? 알리바이가 있으면 또는 알리바이가 입증되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엄청 중요한 것이죠. 아니, 살인 사건이 났어. 근데 그 현장에 범행 시간에 그 현장이 없었어. 그럼 그 사람이 범인이 당연히 아니죠. 알리바이만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그래서 하여튼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입니다. 현장 부재 증명.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다음 페이지 지문을 볼게요. 지문이고 넘어가기도 뭐하고 또 살짝 보겠습니다. 살짝. 그래서 밑에 지문의 종류와 채취 방법을 보시면, 자, 현장 지문이 있고 준현장 지문이 있죠. 자, 현장 지문은 범죄 현장에서, 준현장 지문은 범죄 현장 외에서, 현장 지문은 범죄 현장에서, 준현장 지문은 범죄 현장 외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하고요. 자, 현장 지문 안에 현재 지문, 잠재 지문이 있습니다. 자, 현재 지문은 보이는 지문, 잠재 지문은 보이지 않는 지문. 잠재 지문은 보이지 않으니까 별도로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쳐야만 볼 수 있는 지문이 잠재 지문입니다. 자, 현재 지문, 보이는 지문 안에는 정상 지문과 역 지문이 있죠. 정상 지문은 그냥 찍힌 지문, 역 지문은 눌린 지문이죠. 정상 지문은 찍힌 지문, 역 지문은 눌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상 지문이 뭐 손끝에 혈액, 잉크, 먼지, 액체 성분이 묻어가지고 그것을 찍음으로써 나타난 지문이 정상 지문이고, 역지문은 먼지가 쌓였다든지 연한 점토면 우리 손 지문 중에서 튀어나온 부분, 고랑, 이랑이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 연한 흙이나 먼지를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랑과 이랑이 반대로 표시된 것이 이 역지문입니다. 자, 잠재 지문은 보이지 않는 지문이니까 별도로 가공 검출해야만 볼 수 있죠. 별도로 가공 검출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지문이 이 잠재 지문입니다. 자, 관계자 지문은 현장 지문이나 준현장 지문 가운데서 범인 이외이자, 그러니까 확실히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야. 뭐냐면 가족이라든가 특히 경찰관이 막 지문 겁나 남기죠, 현장에다가. 그게 이제 관계자 지문입니다. 범인이 확실히 아닌 사람이 남긴 지문이 관계자 지문이에요. 자, 유류 지문은 현장 지문, 준현장 지문 중에서 관계자 지문을 뺀 나머지 지문, 아니 범인이 확실히 아닌 사람들을 뺀 나머지 지문, 거기에 범인 지문이 있겠죠. 그래서 이 유류 지문은 관계자 지문을 제외하고 남은 지문인데, 아래 유류 지문이 범인의 지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문이 유료 지문입니다. 자, 채취 방법을 보시면 현재 지문, 보이는 지문, 잠재 지문, 보이지 않는. 자, 현재 지문, 보이는 지문은 먼지 지문은 사진 촬영법, 전사법. 이 전사법은 살짝 떠오는 겁니다. 탁본 뜨듯이 이 비닐같이 생긴 걸 살짝 묻혀. 그러면 그 비닐이 지문 모양을 딱 나타내면 살짝 떠오는 거죠. 이렇게 지문 비닐처럼 생긴 거를 살짝 붙였다가 살짝 떼죠. 살짝 떼면 거기에 지문 모양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전사법이고요. 실리콘 러버법. 이 실리콘
액을 살짝 입혀면 순식간에 굳어버리면서 그 지문 모양을 딱 나타내죠. 그럼 살짝 떼어오는 겁니다. 자, 혈액 지문은 사진 촬영법, 전사법 쓰는데 실리콘 러버법은 쓰지 않습니다. 왜 그래? 이 실리콘 성분이 혈액을 살짝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 지문이 있는데 실리콘 러버 액을 살짝 뿌리면 이 새끼고 그 새끼가 범인이야. 그죠? 지가 범인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혈액 지문에다 실리콘 러버를 끼우는 순간 지문이 망가져버려요. 살짝 녹아가지고. 그래서 혈액 지문에는 실리콘 러버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잠재 지문은 보이지 않는 지문이니까 별도로 검출을 해야 돼. 가공 검출을 해야 되죠. 그 가공 검출하는 방식이 고체법, 액체법, 기체법이 있습니다. 고체법이 뭐 어떤 고체를 대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탁 뿌리면 그 가루가 살짝 녹고 흩어지면서 지문 형태를 딱 내게끔 만드는 것이 가루를 뿌리는 거. 자, 액체법은 액을 살짝 뿌리는 거. 기체법은 수증기를 딱 씌워주면 딱 보이게끔 되는 거. 그것이 이 잠재 지문을 보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자, 오늘 시체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체 현상에 초기 현상과 후기 현상이 있습니다. 자, 후기 현상이 부심이죠. 자백부심이. 그 중에서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초기 현상도 시자로 시작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자백부심이 하면 여기서 시미의 미가 미라화예요. 그러나 시가 시체 밀랍이거든요. 시체 밀랍이니까 시미에서 연상할 수 있습니다. 미라화도 후기 현상이고 시체 밀랍도 자백부심이 여기서 다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초기 현상을 보시면 자, 체온 냉각. 사람의 체온이 36.5도, 37도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통상 기온은 한여름 며칠을 빼놓으면 그것보다 낮으니까 체온이 죽으면 냉각하기 시작하죠. 주위 온도랑 맞춰지죠. 궁극적으로는 똑같아집니다. 궁극적으로는 똑같아지는데 자, 남자가 여자보다 마른 사람이 비만한 사람보다 소아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체온 하강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몸에 지방이 많으면 더 빨리 식는 거예요. 오케이? 몸에 지방이 없으면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식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체온 하강 속도가 빠르고요. 자, 이 두 번째, 시간이 경과할수록 떨어져서 결국은 주위 온도가 같게 되죠. 물체 법칙이 그런 것이죠. 물리 법칙이 주변 온도랑 똑같아지죠. 다만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위 온도보다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왜냐? 몸에 액체 성분이 묻어 있으면 액체 성분이 증발하면서 몸에서 에너지를 뺏어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변 온도보다 살짝 낮게끔 되는 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습도가 낮을수록 통풍이 좋을수록 냉각 속도가 빠르고요. 통풍이 좋아야 당연히 공기가 계속 주변 공기가 계속 막 가르려야 주변 온도대로 빨리 당연히 바뀔 수가 있죠. 자, 4번. 사후 10시간 이내에는 통상 시간당 1도씩, 그 후에는 0.5도에서 0.25도씩 하강합니다. 자, 화살표에 이 고들 직자의 창자 장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내장이 유를 거치고 나가면 유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식도가 이렇게 있으면 유 다음에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죠. 그 대장 끝에 고든 창자가 있죠. 그 끝에, 왜냐하면 항문이 이제 끝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문 바로 안에 있는 이 고든 창자, 이것을 직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곧창자라고 돼요. 고든 창자라고 해서 곧창자 또는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다가 체온계를 꽂아 이렇게 해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항문 안에다가 체온을 꽂아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체온 재는 것이 정확하다고 해요. 그걸 갖다가 모르치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직장 온도로 체온을 재서 그걸 가지고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거, 이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모리치의 공식이라고 하고요. 자, 시체 건조, 표피. 이 사람은 사람의 몸이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죽으면 그 물이 이제 증발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시체 건조인데 표피에 외상이 있었으면 건조가 더 빠르죠. 자, 각막 혼탁, 눈이 사후 12시간 전후에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집니다. 우리 살아있는 생선하고 죽은 생선하고 눈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도 돌아가시면 눈 색깔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 눈을 보면 그냥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히 그냥 깨달아서 그만 슬픔이 밀려오고 이제 그런 것이 눈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48시간이 되면 완전히 그냥 불투명해지고요. 자, 시체 얼룩. 시체에는 얼룩이 생기죠. 왜 그래? 몸 안에 있는 액체 성분이 밑으로 이제 깔리는 것이죠.
깔리죠. 근데 밑으로 깔리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피까지 함께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을 나타내죠. 자, 그것이 이제 시체 얼룩입니다. 옛날에는 시반이라고 그랬었는데 시반. 지금 이제 주로 시체 얼룩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시반 또는 시체 얼룩. 자, 1번 중력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시체 아래 부위에 형성되고 피부가 암젓갈색, 검붉은색, 암젓갈색으로 그렇게 변합니다. 자, 2번에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또는 급사나 질식사의 경우 빠르게 형성합니다. 왜 그래? 주위 온도가 높으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밑으로 깔려? 몸 안에 있는 물의 통로를 통해서 가는 거죠. 혈관이건 뭐건 몸 안에 있는 물의 통로를 통해서 가는데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혈관이 확장돼서 열려 있죠. 또 갑자기 죽어버리면 사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죽으면 암에 걸려서 죽으면서 혈관 같은 것들이 좁아지죠. 계속. 그러다가 죽을 때 되면 많이 좁아진 상태에서 죽죠. 그러나 갑자기 죽어버리면 혈관 같은 것들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몸 안에 있는 물의 통로가 넓게 있다가 통제력만 잃어버리니까 넓은 그 물의 통로로 통제력만 딱 잃어버려. 그럼 밑으로 딱 흘러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기온이 높다든가 또는 갑자기 죽어버려. 그러면 밑으로 빨리 몸 안에 있는 액체 성분이 밑으로 빨리 내려가서 이 시체 얼룩을 빠르게 형성하게 됩니다. 자, 시체 얼룩의 색깔이 사인, 죽음의 원인에 따라서 시체 얼룩의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먼저 홍익 일저청입니다. 선홍색이 선명한 홍색이잖아. 홍색이지 뭐 선홍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홍색, 홍색, 홍익 일저청, 익사, 저체온사, 일산화탄소 중독사, 청산가리 중독사. 청산가리를 시아나칼륨이라고도 하고 시아나칼륨 또는 사이아나칼륨이라고도 합니다. 자, 염소산칼륨 또는 아질산소다 중독이 암갈색입니다. 암갈색. 그래서 암갈염아, 너 암 걸렸마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걸렸마, 너 그렇게 처먹다가 암 걸렸마. 그래서 암갈염아, 암갈색, 염소산칼륨 또는 아질산소다 중독. 자, 황화수소 중독사 녹갈색입니다. 녹황. 그래서 황화수소가 우리 정화조 있잖아요. 큰 건물들에는 다 정화조가 있거든요. 우리 화장실 물이 그대로 그냥 안 내려가거든요. 다 정화조를 거쳐 정화조에 쌓입니다. 건물들마다. 그래서 구청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줍니다. 연락하면. 그 정화조 똥통이 한여름에 막 기온이 엄청 올라가면 막 화학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만들어내는 것이 황화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화수소가 맹독이래요. 맹독. 그래서 여름에 뉴스를 보시면 꼭 이 똥통 정화조 청소하다가 꼭 몇 명씩 죽는다니까요. 그게 이 황화수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렇게 죽으면 이 시체 얼룩의 색깔이 녹갈색, 녹황. 자, 아래 시체 굳음, 턱, 어깨, 팔다리, 발가락, 손가락 순서로 시체가 굳는답니다. 그걸 갖다 이제 니스텐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사후 2-3시간이 경과하면 턱부터 굳어지기 시작해서 사후 12시간 정도 되면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이제 굳어집니다. 원래 사람이 딱 죽으면 바로 굳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완됐다가 굳기 시작합니다. 즉 사람이 딱 죽으면 축 늘어지죠. 사람이 딱 죽으면 바로 직후에 축 늘어져요. 축 늘어진 다음에 이제 서서히 굳기 시작하죠. 12시간 정도 되면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굳는다고 하고요. 자, 후기 현상, 자백 부심입니다. 자, 자가용해는 세균의 작용이 아니라 효소의 작용입니다. 오케이? 자가용해. 그러니까 생명체가 죽으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쪽에서부터 썩기 시작하고 또 한쪽에서부터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합니다. 효소가 작용하는 거예요. 썩는 것은 세균의 작용이고 부패균의 작용이고 흐물흐물해지는 것은 효소의 작용입니다. 이 효소, 여러분 매실 효소 담아서 먹잖아요. 그 세균이 아닙니다. 효소입니다. 효소니까 먹는 거지. 세균이면 먹고 돼져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세균 따로, 효소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용해, 흐물흐물해지는 것은 효소의 작용이고 세균의 작용이 아니고요. 부패가 세균의 작용이죠. 부패균. 그래서 부패균 작용에서 일어나는 분해 현상인데 부패 3대 조건이 공기의 유통이 좋아야 돼요. 우리 흔히 땅 속에다가 뭐 묻어놓으면 더 빨리 썩을 것 같아요. 우리 느낌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느낌에 땅 속에 묻어놓으면 흙하고 섞여가지고 빨리 썩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 순환이 돼야 돼. 왜 그래? 부패균이 산소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부패균 아니면 대부분의 부패균이 산소를 먹고 사는 거죠. 이영애만 산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패세균도 산소를 먹고 살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되려면 땅속이 아닌 것이죠. 공기 중에 있어야 더 빨리 썩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카스페르의 법칙이 있습니다. 카스페르의 법칙. 이 카스페르가 이제 카스페르 똑같습니다. 캐스퍼의 법칙 또는 카스페르의 법칙이 공기, 물, 흙에서 1대 2대 8대 법칙이에요. 이게 흙에서 썩는 것이 8배다 이 말이 아닙니다. 공기 중에서 1시간 썩는 것이 흙에서는 8시간 썩어야 똑같이 썩는다는 거예요. 즉 공기가 제일 잘 썩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흙에다가 파묻어 놓으면 흙하고 막 섞여가지고 금방 썩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부패 세균이 산소를 먹고 살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해주는데 땅속에는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안 썩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 뭐 무나 당근 이런 거 다 수확한 다음에 땅속에다 묻어놓고 막 그래요. 더 안 썩고 더 잘 보존되니까 그렇게 땅속에다 묻어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부패 세균이 산소를 먹고 살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가장 잘 썩고 공기 유통이 좋아야 새롭게 막 산소가 공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에서 30도, 습도는 60에서 66%일 때 가장 잘 썩는 조건이 되고요. 자, 미라와 시체가 썩는 것이 있고 마르는 것이 있죠. 이 몸이 물 성분으로 됐기 때문에 죽으면 마르기 시작하면서 또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썩는 작용보다 마르는 작용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 그러면 이 미라화가 되는 것이죠. 자, 시체 밀랍. 이 시체 밀랍 이름 좋죠. 시체 밀랍. 좀 멋있지 않아요, 이름이? 자, 근데 이 시체 밀랍이 화학적 분해에 의해서 고체 형태의 지방산 한마디로 기름덩어리로 그냥 변화하는 것이 시체 밀랍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시체 밀랍 찾아보면 그날 점심 못 먹습니다. 완전히 막 변해가지고 막 기름덩어리로 변해 있는 거예요. 자, 이 시체 밀랍이 수중이나 수분이 많은 지중에서 많이 형성됩니다. 왜 그래? 시체 밀랍이 기름덩어리잖아. 여러분, 물과 기름은 상극이죠. 그래서 물 성분이 좀 많이 있어. 그러면 기름을 막 밀어내죠. 기름끼리 뭉치는 거죠. 오케이? 그냥 물 성분이 별로 없어. 그러면 그냥 기름 성분이 흩어져 있다가 함께 썩어버리는 거야, 그냥. 근데 물 성분이 있어. 물 성분이 기름을 밀어내면서 기름 성분이 한쪽에서 뭉쳐서 더 잘 발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체 밀랍은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수중이나 수분 성분이 많은 흙 속에서 이 물 성분이 기름을 밀어내면서 기름끼리 모여서 기름이 발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중이나 수분이 많은 지중에서 형성됩니다. 백골화는 이제 완전히 썩어버리는 것이고, 성인 시체는 7에서 10년, 소아 시체는 4에서 5년 후에 완전히 백골화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볼게요. 자, 둘째 칸에 피의자 유치를 보시면 둘째 줄 중간에, 자, 동시에 3명 이상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는 경유 이상 경찰관이 입회해서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됩니다. 자, 3명 이상 피의자, 경유 이상. 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서는 경유의 계급을 굉장히 중요한 계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3명 이상 피의자 입감시킬 때 경유 이상 입회. 자, 오른쪽에 저 아래 3번 바로 첫째 칸 호송관의 수를 보시면요, 이 유치하고 호송은 다르죠. 유치는 이제 유치장 말하는 것이고, 호송은 어디 뭐 교도소로 이송시켜 준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호송이죠. 뭐 재판 받으러 간다든가 교도소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는 거, 그것이 이제 호송인데, 자, 호송관의 수. 호송관서장은 호송관이 5명 이상이 되는 호송일 때는 경유 이상 계급의 1인을 지휘감독관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치인은 3명 이상 입감할 때 경유 이상 경찰관이 그 입회해서 해야 되고요. 우리 호송에서는 호송 경찰관이죠. 호송 경찰관이 5명 이상 될 때에는 경유 이상 1명을 지휘감독관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서는 경유라는 계급을 굉장히 주요한 계급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왼쪽으로 가서 중간에 신체 검사를 보시면, 신체 검사 외 간정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정밀 검사는 아는데 외표 검사하고 간이 검사하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엄청 헷갈려요. 근데 외 간정 하면 이 정밀 검사가 제일 센 거니까 외 간정, 간이 검사가 중간, 외표 검사가 제일 약한 것이구나, 이걸 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 간정. 그래서 외표 검사는 둘째 줄 끝에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서 검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체 검사를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장에 입감되는 사람들이 막 중범죄자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서 유치장에 입감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인생 망가지는 느낌을 확 받아버리죠. 그래서 자포자기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분노에 쌓여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것이. 그래서 막 뭘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막 어디 뾰족한 거, 막 숟가락 막 끝에만 잘라가지고 막 동그란 숟가락 이걸 넣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숟가락 그 대를 넣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남들 찌르기도 하고, 막 자기 목을 찌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게끔 하려고 이 신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외표 검사는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서 만져서 검사하는 거. 자, 간이 검사는 초저질 끝에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 검사에를 착용. 근데 본인 의사에 따라서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쨌든 속옷을 벗지 않고 검사하는 것이 간이 검사고요. 정밀 검사는 맨 끝 셋째 줄에 속옷을 벗고 신체 검사에를 갈아입도록 한 후에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정밀 검사입니다. 최고 위험한 사람들은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죠. 아래 유치인 분리 유추를 보시면 여성과 남성은 당연히 분리하죠. 그 조항은 따로 있어요. 따로 별개 조항으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구구장공, 이게 별도로 조항이 있습니다. 구구장공. 자, 형사범과 구류처분을 받은 자, 아니 자범이죠. 자범. 이 자범은 저 강력범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따로, 또 19세 이상하고 19세 미만 얼라들도 당하지 못하게끔 따로, 장애인도 역시 따로, 그 다음에 공범자는 왜 따로 해? 지들끼리 같이 있으면 지들끼리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막 짜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범자는 따로 그렇게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해서 유치해야 합니다. 자, 정기교육. 경찰서장은 유치인 보호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유치장 관련해서 유치인 보호관이 있고 유치인 보호주
주무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흔히 관이 붙으면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유치장 관련해서는 아니야, 반대야. 유치인보호관, 여기 유치인보호관이 직원입니다. 직원.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과장입니다. 과장. 수석과장. 자, 그래서 전해서형 유치인보호관 직원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오른쪽 하단에 호송 출발 전에 조치를 보시면요. 호송관의 수능 받고 자, 피호송자 신체 검사가 나옵니다. 피호송자 신체 검사라는 제목으로 신체 검색이 규정되어 있어요. 피호송자 신체 검사라는 표현으로 신체 검색이 규정되어 있는데 저기다 신포 이렇게 적어놨죠. 신포 뭐냐면 신체 검색이 있고 포박이 있어. 어떤 것이 앞에야? 신체 검색이 앞입니다. 신포니까 포박하기 전에 신체 검색을 해야죠. 여러분 포박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손을 똘똘똘 묶은 다음에 다시 그 줄을 가지고 몸까지 쫙쫙 묶어버리는 것이 포박입니다. 그래서 포박하고 나면 신체 검색 못해. 그래서 포박하기 전에 신체 검색하라는 겁니다. 포박하기 전에 신체 검색을 하니까 신체 검색이 먼저 있고 포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포인 거죠. 신포. 그래서 자, 호송관은 호송 주무관 지휘에 따라서 호송 주무관은 이 수석과장입니다. 수석과장 또는 형사과장이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치장에서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과장이고 유치인보호관이 직원입니다. 근데 호송으로 오면 또 원위치 돼요. 호송으로 오면 관이 붙은 것이 과장이죠. 그래서 저기 호송 주무관 과장 지휘에 따라서 포박하기 전에 아래 신체 검색을 실시해야 됩니다. 포박하기 전에 신체 검색을 실시하니까 신포인 거죠. 신체 검색이 앞에 오는 것이죠. 자, 아래 수갑 등의 사용을 보시면 이게 전에는 수갑 포승을 사용해야 한다 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수갑 포승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냥 그렇게 옛날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한 3, 4년 전쯤에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이 호송할 때 수갑 포승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임의 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다음에 오히려 강행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셋째 줄에 호송 대상자에 대해서 수갑 또는 수갑 포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죠. 자, 다만 구류 선고 감치 명령을 받은 자와 그다음에 미고 환장임 중 주거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례가 없는 자. 그러니까 주거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례가 없는 자. 이것은 감구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감구는 워낙에 경미한 사건이니까 감구는 워낙에 경미하니까 수갑 포승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고 환장임은 주거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례가 없는 자에 대해서만 수갑 또는 수갑 포승을 채우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수갑 포승 사용할 수 있고 감구 미고 환장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래서 사용할 수 있고 대신 감구 미고 환장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자, 2항에 보시면 중간에 수갑 또는 수갑 포승을 사용하는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는 호송 수단에 따라서 2인 내지 5인을 일조로 해서 상호 연결해서 포승으로 포박합니다. 자, 수갑 또는 수갑 포승을 사용하는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이야. 그러면 그 2인 이상을 다시 엮어버리는 거죠.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엮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못 도망가죠. 자기만 도망가려고 하면 옆 사람이랑 같이 묶여 있으니까 못 도망가게끔. 그래서 2인 이상이면 2인 내지 5인을 일조로 해서 상호 연결시켜서 포승으로 포박합니다. 자, 호송 시간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할 수 없고요. 다만 예외는 있고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할 수 없고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아래 호송 중 유의사항을 보시면요. 자, 호송 비용. 1번 중간에 호송에 필요한 비용은 호송 관세에서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당연하지. 자기가 부담해야지. 자, 그런데 2번에 사망 발병했어. 그때 비용은 각각 그 교부를 받은 관서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교부를 받은 관서가 뭐야? 가까운 경찰관서. 이 사망하거나 발병해서 가까운 경찰관서에다가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조치를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때는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좀 말이 좀 안 되죠. 말이 좀 안 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나도 세금을 하고 너도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경찰관서에다 맡겨. 그러면 그 경찰관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그때 가까운 경찰관서는 지 돈으로 해? 세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호송 비용, 호송 관세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피호송자가 사망 발병해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도움을 받을 때는 그 가까운 경찰관서, 교부받은 관서, 가까운 경찰관서 비용으로 합니다. 자, 영치 금품 처리 1번에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합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뭐냐면 다만 소액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당일로 호송을 바쳐줄 때는 호송관에게 탁송할 수 있대. 호송관한테 탁송하는 것이 호송관한테 위탁해서 보내는 것을 탁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액의 금전이나 유가증권 당일로 호송을 바쳐줄 때는 호송관한테 위탁해서 보낼 수 있는데 그 외의 경우는 직접 송부한다는 말이 호송관한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호송관은 지금 피호송자를 지금 나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지금 위험해. 지금 범죄들이잖아. 엄청 위험한데 거기다가 금전 유가증권까지 함께 맡기면 범죄 타겟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호송관세에서 직접 송부한다. 이 말이
호송관 통해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별도로 따로 사람을 보내든지 뭐 계좌이체를 하든 별도로 사람을 따로 보내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대신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소액의 금전 유가증권 당일로 호송을 마치실 때는 호송관한테 위탁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사망에 물품은 호송관에게 탁송합니다. 아까 금전 유가증권은 직접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물품은 호송관한테 탁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위험한 물품 또는 호송관이 휴대하기에 부적당한 물품은 발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할 수 있고요. 자, 분사기가 있고 총기가 있어요. 꼭 호송할 때 엄청 위험하니까 원칙적으로 총기를 휴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분사기 휴대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만약에 시험에 출제되면 이런 것이 출제될 수 있죠. 꼭 위험하니까 총기 휴대가 원칙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분사기 휴대를 원칙으로 합니다. 왜 그래? 위험성 있는 사람들은 다 수갑 또는 수갑 포승을 채워버렸잖아요. 또 2명 이상은 줄줄이 빛나처럼 막 묶어놨고 하니까 큰 위험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사기 휴대 원칙적으로 분사기 휴대하여야 한다고요. 대신 이 항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기 휴대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기타를 보시면 1번에 피호송자를 포박한 수갑 또는 포승은 질병치료, 용변, 식사할 때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 동안 풀어주는 것을 제외하거든. 그러니까 한 번 수갑 포승을 채웠어. 한 번 수갑을 채웠으면 양쪽을 다 풀어주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필요할 때만 한쪽만 풀어줍니다. 자, 그것을 제외하고는 호송이 끝날 때까지 변경하거나 풀어줘서는 안 됩니다. 자, 사항에 피호송자가 식량, 의류, 침구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을 때는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희한한 규정이죠. 우리 경찰이 국가가 신병을 접수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체를 접수한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사도록 허가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 우리나라 못 살 때부터 있었던 규정이죠. 그래서 이 유치장에서도 유치장 있으면 이제 밥을 주지 않습니까? 그 밥을 주는 그 액수가 굉장히 적게 책정이 돼 있죠. 그래서 사식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사식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 그 음식 대주는 거, 그러니까 경찰서마다 유치장이 있는데 사식이 되는 유치장이 있고 사식이 안 되는 유치장이 있어요. 사식이 되는 유치장은 하여튼 군의 식당이나 또는 가까운 어떤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대주는데 사식이 허용되는 식당에서는 사식 신청하면 반찬을 한두 개 더 해주는 거예요. 반찬 한두 개 또는 후라이, 계란 후라이 하나 해서 이렇게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책정된 금액이 뭐 3,200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금액 예를 들어서 한 1,800원을 더 내게 해서 5,000원짜리 밥을 넣어주는 거죠. 그 돈 낸 사람만.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던 시절에 나라에 돈이 없을 때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 돈 내고 조금 더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식량, 의류, 침구 등 자기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을 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오른쪽 호송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은 두 번째 발병만 볼게요. 발병.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습니다. 호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플 때가 있겠죠. 자, 그때 경증 살짝 아프면 그때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해야 됩니다. 살짝 아픈 거 정도는 견뎌야죠. 도착한 다음에 조치를 하면 되니까. 대신 중증은 죽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중증으로서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가까운 경찰관서에다가 인도해야 합니다. 자, 이 항에 인수한 경찰관서, 즉 가까운 경찰관서, 인수한 경찰관서는 즉시 질병을 치료해야 되며 아래 질병이 치유된 때는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한 경찰관서에서 지체 없이 호송해야 돼요. 즉 중병이 갑자기 발생해서 가까운 경찰관서에다 맡기면 비용도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다 끝난 다음에 호송도 그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해줘야 돼요. 독박을 써버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다만 그때 진찰한 결과 24시간 이내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했을 때는 호송관이 기다렸다가 호송을 계속하게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수배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배제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도망갔어. 수배하죠. 그 수배에는 지명 수배가 있고 지명 통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명 통보는 특정한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그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뢰하는 제도예요. 즉 발견하면 야, 너 서울 강동경찰서 오은웅 경장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한 달 내로 가서 조사받아. 이렇게 통지해달라라고 수배를 거는 것이 이 지명 통보고요. 자, 지명 수배는 특정한 피의자에 대해서 그 체포를 의뢰하는 제도. 즉 발견되면 바로 체포해달라라고 하는 수배가 이 지명 수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명 통보는 그냥 너 사건 걸려있으니까 한 달 내 가서 조사받아. 즉 조금 가벼운 사건들이겠죠. 지명 수배는 좀 중요한 사건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체포할 수 있게끔 체포영장 발부 받아서 수배를 거는 것이 이 지명 수배입니다.
수배입니다. 그래서 지명 통보 대상을 보시면 좀 사소한 거. 그래서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 근데 둘째 줄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장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고 있는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러면 지명 통보 대상이고요. 자, 이후에 법정이 장기 3년 이상이야. 그때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즉, 아니 사기사건이라서 다 똑같은 사기사건이에요. 어떤 것은 막 몇천억 사기사건도 있고 어떤 것은 10만 원 사기사건도 있죠. 우리 저 인터넷 중고나라 그 사기사건은 막 5천 원, 7천 원 막 이런 것도 있어요. 5천 원, 7천 원 사기친 거 가지고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수배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기 3년 이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해. 그러면 지명 통보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지명 수배는 대상이 자 1항에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지명 수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호에 장기 3년 이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리고 둘째 줄에 체포영장 하여튼 영장이 발부된 사람 장기 3년 이상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영장이 발부된 사람 자 2번에 지명 통보 대상인 사람 중 영장이 발부된 사람 이건 뭐죠? 지명 통보 대상인데 왜 영장이 발부돼? 아 지명 통보 됐는데 발견됐으면 한 달 내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명 통보 됐는데 어디서 발견이 됐어. 그래서 그 어떤 경찰관으로부터 당신 서울 강동경찰서 오현웅 경장한테 가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안에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아. 진짜 도망다니는 거죠. 여러분 소재 불명이라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소재 불명이라는 것이 하나는 진짜 도망간 경우고 또 하나는 자기가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진짜로 있죠. 소재 불명 그런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근데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디 지명 통보를 했는데 어디서 발견돼가지고 너 한 달 내에 서울 강동에서 가서 조사받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진짜 도망다니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런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지명 수배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명 수배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자, 2항을 보시면 중간에 긴급 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지명 수배할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딱 났어. 근데 남편이 하여튼 남편인 것 같아. 그러면 그 남편에 대해서 일단 영장 발부받기 전에 긴급 지명 수배를 해 놓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지명 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명 수배를 해제해야 됩니다. 자, 아래 화살표를 보시면 첫 번째 화살표에 법률상 지명수배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에는 이 지명수배 규정이 없어. 어디에 있어? 경찰 수사규칙, 이 행정안전부령에는 경찰 수사규칙이 있습니다. 이 경찰 수사규칙이 2년 전에, 3년 전에 새로 제정된 규정이잖아요. 경찰 수사규칙이 없을 때는 법령에 수배 규정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범죄 수사규칙 가지고 그냥 이 수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찰 수사규칙, 이 법규명령인 행정안전부령, 경찰 수사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없습니다. 법률에는 없고 아래 헌재 판례를 보시면 자 수사 과정에서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해서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명수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래요. 이 말이 뭔 말이야? 아니 지명수배되면 어디서 발견되면 체포해버리는데 그것이 공권력 행사가 아니야?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지명수배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영장을 다투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명수배할 때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관들끼리 지명수배하는 것이 지명수배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체포하는 거야. 아니죠.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체포하는 거죠. 다만 다른 경찰기관한테 이 사람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사람이야. 이걸 알려줄 뿐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으로서는 다투려면 지명수배한 거지. 경찰기관들끼리 알려준 것을 다툴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퉈야 되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우리 저 긴급 지명수배하는 경우가 있죠. 긴급 지명수배하는 경우에는 발견되면 긴급 체포를 해버리죠. 그때도 역시 긴급 체포의 적법성을 따지면 되는 겁니다. 긴급 지명수배. 살인사건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 발견되면 긴급 체포해. 이렇게 알려준 걸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긴급 체포한 것에 대해서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에 수배자 발견시 조치사항을 보시면 자 46조에 자 지명수배자 발견시 조치. 자 지명수배자를 발견할 때는 영장을 제시하고 중간에 권리 등을 고지한 후 체포 구속 해야 합니다. 자, 근데 다만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통상은 소지하지 않겠지. 그 많은 수배자권 어떻게 다 가지고 있어. 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필요하면 그때 체포 구속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제시하면 됩니다. 자, 2항에 굵은 표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아래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긴급 지명수배죠. 긴급 지명수배는 긴급 체포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긴급 지명수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긴급 체포하면 되고요. 자 48조 지명 통보자 발견시 조치는 지명 통보자를 발견한 때에는 끝에 지명 통보된 사실 범죄 사실의 요지 및 지명 통보한 경찰 관서를 고지하고 발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통보 관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명 수배돼서
통해서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출석하지 않아. 그러면 체포영장 바로 받아가지고 지명 수배로 바꿔버립니다. 아래 범죄 수행추를 보시면 98조 지명 수배된 사람 발견 시 조치. 자, 2항에 도서지역 섬이죠, 섬. 도서지역 섬에서 지명 수배자가 발견되면 끝에 발견 관서 경찰관이 바로 체포하지 말고 지명 수배자 소재를 계속 확인하면서 수배관서와 협조해서 검거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 구속영장 청구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딱 그냥 체포해버려. 섬까지 배 타고 들어오려면 엄청 시간 걸려버리는데 잘못하면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그냥 어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섬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뭐 선착장만 딱 관할하고 있으면 그냥 못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 수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검거 시기를 정하라는 얘기고요. 자, 4번에 검거된 지명 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아래쪽 끝에 체포 구속 통지를 해야 됩니다. 수배관서에서 체포 구속 통지를 해야 됩니다. 언제? 24시간 내에. 다만 수배관서가 유치하는 시도 외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검거관서에서 가족한테 통지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배관서에서 가족한테 체포 구속 통지를 해줘야 돼. 24시간 내에. 근데 시도 수배한 시도 외에서 검거돼버리면 너무 먼 곳에서 검거되기 때문에 그때는 검거관서에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명 수배자 인수 호송이 자 사망에 지명 수배가 여러 건이야. 즉 범죄자는 직업이 범죄이기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계속 범죄 저지르죠. 그럼 뭐 A 경찰서에서 수배하고 B 경찰서에서 수배하고 계속 수배하는 것이죠. 자, 그때 어느 수배관서가 먼저 데려다가 조사할 수 있느냐. 그 순번이 30 중동인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서가 최우선, 또 공범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가 최우선, 나머지 중동인, 법정의 중한 조명, 그 다음에 동일 지검지청 관할 관서, 맨 마지막으로 인접관서. 그래서 30 중동인. 자,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